헌법 제97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 통치 구조와 관련된 헌법 조문들은 언제든 이제 기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헌법 조문을 꼼꼼하게 계속 다 읽어드리잖아요. 대신에 헌법 조문 강의를 듣고 오셨을까라는 생각하에 해설은 이렇게 안아드리지만 있고, 제가 그대로 읽는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대로 읽으시면서 계속 받아들이세요. 여러 번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푸는 거.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가장 대표적인 권한이죠. 대통령 소속하에, 아까 봤죠? 감사원을 둔다. 그래서 지방자치, 자, 요거하고 요 다음에 나오는 판례는 중요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한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규정이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 요 자료에는 제가 집어넣었는데 요 PPT 작업하는 도중에 이제 빠졌는데, 자,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대한 자치사무 감사. 여기서는 감사원 포괄적 감사권, 그 다음에 아주 포괄적이고 합법성뿐만 아니라 한목적성까지 할 수 있어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에서는. 근데 비교될 게 중앙행정기관, 제한적 감사권, 그 다음에 위법성 감사만 가능. 그러니까 뭐 합법성 감사만, 그러니까 한목적성은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시험장에 갈 때는 요것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왜 그래? 이거 자료에는 있으니까 자료 참조하시면 돼요. 감사원의 지자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중앙행정기관하고 감사원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으면서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죠? 그러니까 직무상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해도 믿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합법성 한목적성까지 감사를 받아도. 근데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더군다나 자치사무를 감사하면 원래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전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도 그 정부에서 막 임명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더군다나 자치사무를 아주 이렇게 폭넓게 감사를 하면은 그 제도가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원은 좀 포괄적 감사권이 허용되는 것에 비해서 중앙행정기관은 제한적 감사권이고, 감사원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한목적성까지 감사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합법성 감사만. 자, 요게 포인트예요. 시험에 잘 나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한목적성 감사에 근거된 감사원법 규정 침해하지 않는다. 왜냐? 감사권 지방계 위임사항은 한목적성 감사를 허용하고 있는 걸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감사원의 어떤 그 독립성,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국가 재정 지원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 지방 재정의 현실, 그 다음에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의 한계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서 자체 고유권을 유명무실할 정도 지나친 제한을 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의 본질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감사원을 좀 인정해주는 어떤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원이 하는 거는 이제 폭넓게 인정하는 데 비해 자,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법령 위반 사항으로 한정, 위법성 여부로 한정. 이 사전적 일반적 포괄 감사권이지. 자, 자치사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종래 상하의 감독 관계에서 지방자치법 이제 실시로 인해서 상호 보완, 지도, 지원의 관계로 변화된 지방자치법의 취지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폭넓게 하면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이라 해석하면 상당하다. 반면에 국가감독권의 행사로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이 경우에는 사전적 포괄적 한목성의 감사가 인정된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 갈 때는 요거 정리해드린 거 요거 딱 정리해서 요거만 가져가시면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헌법 제98조. 자, 감사원 중요해요. 헌법 조문도 중요해요.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일이냐, 원장 포함 5인 이상 10일이냐. 그 다음에 명수는 감사법에 몇 명? 감포 7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감포 7. 감사원장 포함 7명. 2항.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 1차에 하나에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 국회 동의 X,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하나에 줍니다. 1차에 하나요? 원장하고 감사위원은 중임할 수 있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는 사람 감사원장이지 감사위원 X. 자, 시험에 잘 나와요. 헷갈리기 좋고. 헌법 제99조.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어디? 차년도 국회. 차기 국회하고 차년도 국회는 어떻게 달라? 정기국회, 정기회, 그다음에 임시회 막 해요. 임시회가 막 여러 번. 그 다음번 요게 차기국회. 막 저번에 이제 패스트트랙 그때 막 통과시키려고 할 때는 막 2, 3일에 한 번씩 막 열었었죠. 그때 그게 그 다음 차기국회. 차년도 국회는 다음 연도 국회.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을 매년 검사한 다음에는 차기국회, 차년도 국회 결과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헌법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회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자, 조문 강의에서 사법, 재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법권의 특성, 그리고 제가 다 설명하죠. 자, 듣고서 이렇게 딱 쫓아주면 돼요. 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3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자, 2항 잘 보세요. 최고법원이 대법원,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3심제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 심의 대법원이면 되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러니까 반드시 3심제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급제도. 우리 헌법을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 하나 규정하는, 그렇다고 해서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신급제도가 몇 개의 신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헌법이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아까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 놈,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맡겨져 있는 것이다. 헌법 제102조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자, 부 요런 거 다 제가 설명했죠. 2항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3항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대법원 있고 각급 법원.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특허 심판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2심제로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재판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2심제로 되고 어떤 경우는 단심제로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법관의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을 할 때 단심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3심제가 일반적으로 3심제가 보장돼야 되는데 반드시 3심제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래서 상급 법원 판례가 하급 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 뭐 선례 구속성의 원리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법원조직법 8조에 뭐라는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해 사건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거 왜 그래? 삼심제로 가는데 1심에서 불복해서 항소했는데 여기서 뭐 파기환송해서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여기서 내린 어떤 판단에 이걸 해야지 3심제가 유지되죠. 1심, 2심. 그 다음에 1심보다 더 전문가, 이건 대법관들. 3심제가 유지되기 위한, 그래서 상급법원의 재판에서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해. 당해 사건. 그래서 이는 신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해 당해 사건에 한해 구속력을 인정하죠. 그 외에 동종 사건이 아니에요. 선례로서의 구속력에 관한 당해 사건에 하나요? 그래서 상급 시험이 이렇게 자주 나와요. 최근에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동종 사건의 당해 사건에. 그래서 하급심 사실 판단이나 법률 판단에서 상급심의 선례 존중 이런 거 없어요. 장량 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 법관의 양형재량권 및 법관에 관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자, 이 사건 법률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의 하한을 높여놓았다 하여. 자,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이게 안 하던데. 자, 집행유예 한번 요건 볼까요? 집행유예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뭐 이렇게 할 때 1년에서 5년의 기한을 집행의 유예할 수 있다. 뭐예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그래서 여러분 그 355 법칙이라고 해요. 355 법칙. 이게 재벌들한테 이렇게 꼭 이렇게 때려요. 1심에서 5년을 때려. 이재용 그 삼성전자 1심에서 5년, 2심에서 보통 3년을 때려. 대법관 출신 변호사 써서 딱 형량을 줄이죠. 이게 이제 3호 법칙이에요. 왜냐? 2심에서 3년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돼서 집행유예. 보통 이렇게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를 때려. 그러면 어떻게? 감옥에 안 갇히죠. 나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래서 그 아무튼 이제 3년 그러니까 3년.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장량 감경이라 했어요. 각특누법 법작. 그래가지고 각특누법 법경인가? 그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감경하는 그 이제 형법에서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 장량 감경은 뭐냐면 이런 정상의 이제 다음 사항 참작 사유인 거예요. 뭐 연성, 지환 막 이렇게 되는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런 걸 참작해서 법관이 만약에 1심에서 5년을 때렸으면 요거를 그러니까 보통 장량, 법률상 감경이나 뭐 장량 감경이니까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1심에서 만약에 5년을 때려야 되는 상황인데
뭐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에 정황이 좋다 그러면 2년 6개월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량 감경을 통해서 2년 6월로 할 수 있으면은 집행유예를 때릴 수가 있잖아. 근데 이 범죄의 어떤 구성 요건 자체가 막 10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구성 요건이 10년 이상이니까 최하를 때려도 10년이면은 그걸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5년 이상이니까 집행유예를 못 때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다시 장량 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 그래서 뭐 7년 이상 그러면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3년 6월 이상이니까 아까 집행유예를 못 하잖아. 이렇게 하는 게 법관의 양형 재량권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침해하는지 아니다.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의 하한을 높였다 하여 그것이 법관의 양형 결정을 침해하거나 법관의 독립원칙에 위반되다 할 수 없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할 수 없다. 이제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형량을 정하는 거는 입법 형성권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달라. 왜냐면 단순 매수나 단순 판매 목적 소지의 마약 사범에 대하여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니 그 살인죄가 어떻게 돼? 살인죄 형법 250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니 그 마약 한 번 이렇게 했다고 살인죄보다 더 이게 너무 심하다고 본 거야. 그래서 단 한 차례 극히 소량의 마약을 매수하거나 소지만 해. 실무상 장량 감경을 하더 10년 이상이면 한 번 장량 감경을 해도 5년 이상이니까 아까 집행유예 못 하잖아요. 별도의 법률상 강경사가 없는 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도록 이거는 법관의 양형 판단을 극도로 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순 매수만 했는데도. 그래서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사건과 달리 마약 사범에 대해서만 가중. 그래서 이 법률정은 합리적 근거 없이 매수와 판매 목적 마약 사범만을 가중하기 때문에 평등원칙에도 위반돼. 그래서 법관의 양형 선택권과 판단을 극도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본 거예요. 왜냐면 단순 매수인데 그다음에 단순 판매 목적 소지인데 너무 과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하고 마약이 뭐냐. 그러니까 마약은 아펜, 몰핀, 헤로인, 코카인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많이 요즘 되는 프로포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그 해약은 뭐 히로폼은 거의 비슷하잖아. 근데도 여기하고 달리 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가중했다.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특가법 11조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특가법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하한만 요 마약류 관리의 법률은 5년인데 특가법은 10년으로. 근데 구성요건은 똑같아. 그러면 검사가 어떤 범죄 위반으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5년에 어떤 사람은 5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10년.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특가법을 만약에 10년으로 하려면은 구성요건을 더 나쁜 놈들을 이렇게 규율할 수 있도록 공범들이 여러 명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느 법률령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지는 등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 자, 약식 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 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450조 2가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 일단 침해하지 않아요. 자, 약식 명령은 좀 가벼운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금, 과료, 몰수,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해당하는 범죄니까 이제 약식 벌금 이런 거. 그러니까 벌금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선고해야 될 그런 범죄류, 그러니까 좀 가벼운 범죄도 그거를 이제 약식 명령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나 정식 재판 청구하겠다. 그러면 정식 재판을
했을 때 정식 재판에서는 약식 명령 받은 것보다는 더 무겁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종래 457조. 그래서 약식절제에서 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다 정식 재판으로 다투겠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게 약식 명령보다 더 중한, 그러면 벌금 100, 그러니까 얘가 더 나쁜 그게 나와서 더 세게 내리고 싶어도 100만 원 이상을 정식 재판에서 할 수가 없어. 한 형사소송법 457조가 법관의 양형결정 침해하는 점. 자, 그러니까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사항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법원은 직권으로 통상의 재판적으로 사건을 넘겨 재판을 진행시키고, 이 재판에서 법관이 자유로운 형량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법관이 일단 양형결정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합헌이라는. 자, 요거는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그래. 이게 합헌이라고 했는데 개정이 됐어. 왜냐면 그러면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도 약식 명령한 것보다 그 형을 무겁게 할 수 없으면 뭐예요? 개나 소나 일단 정식 재판으로 다퉈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한정된, 그러니까 그 뭐 판사들이 법관들이라든지 이렇게 그 정해져 있잖아. 이게 개나 소나 다 달려면 어떻게 해? 그거를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이 형종상향 금지라는 요게 2017년 12월 19일 날 개정을 했어요. 형종상향 금지가 뭐예요? 자, 구형사소송법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종래 이제 합헌으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봤죠? 이게 합헌이에요. 근데 자, 종래 약식 명령에 과할 수 있는 건 벌금, 가료, 몰수. 그래서 징역, 금고처럼 이렇게 무거운 범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가벼운 범죄에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제 합헌이 되는데 형사소송법이 12월 19일 날 개정됐어. 왜 그러냐면 정식 재판 개나 소나 이제 막 한다니까. 그래서 정식 재판의 남용을 방지해요. 여기서. 그러면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이 뭐예요? 자,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 명령의 형보다, 여기서는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했는데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같은 형을 무겁게 선고할 수 있는데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게 형종상향 금지. 그래서 보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폐지하고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상향. 이게 뭐예요? 불이익 변경 금지 형벌 종류 상한 금지로 변경돼서 이게 뭐냐면 벌금형의 액수가 늘어날 수 있을 뿐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될 수는 없다. 취지는 개나 소나 정식재판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래 하고 싶으면 해라. 대신에 벌금을 더 액수를 높일 수는 있다. 벌금의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형종상향 금지예요. 헌법 제104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자, 대법원장도 국회의 동의, 대법관도 국회의 동의. 대통령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인. 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수식하는 게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그러니까 일반 법관이라는 얘기예요. 저게 이제 이것도 이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 있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헌법 제105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항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 중임할 수 없다. 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일반 법관 10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 대법원장 중임 X
사항. 법관의 정년은 법률. 자, 정년제는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나이는 여기 규정되어 있지 않죠? 법관의 정년 규정하고 법원조직법 45조 사항. 법관 정년제 자체. 여기 유연성 판단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 정년제는 헌법에서 규정, 정년제. 그래서 정년제가 위헌이다. 이렇게 하면 헌법 규정, 정년제를 그러니까 위헌이라 다투면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종종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헌법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헌법 29조 2항에서 막 제가 설명했죠. 이 경우에도 연령을 규정한 법률, 구체적 내용은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년제 자체나 아니면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거냐. 헌법 제106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은 탄핵 금고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자, 파면되려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2항 법관의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잘 보세요. 대법원장의 인사처분. 인사처분의 주체가 누구야? 대법원장. 소총심사위원이나 행정소송의 재판을 담당할 법관에 대한 인사권자이기도 한 대법원장에 의하여 행할 것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제기함에 있어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냐고 한 것이 보충성 위배되는 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대법원장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대법원장이 정말 막강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지명권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법부 내에서 대법원장이 가지는 권한은 정말 막강해요.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의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거 다 대법원장이 주고.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뭐 재판 거래를 하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잘못을 한 거예요. 아무튼 자, 대법원장이 인사처분을 했어. 뭐 A라는 사람한테 인사처분을 했는데 이 인사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싶어. 근데 뭐 법원조직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인사처분에 대해서 다투려면은 먼저 소총심사위원회, 소총심사를 거치고 소송을 거치라고 법률에 규정돼 있어.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좋아, 소총심사나 행정소송, 특히 행정소송을 거치려고 봤더니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법관 아니에요? 1심에서는. 그럼 법관은 이 사람이 한 인사처분을 다투려고 하는데 이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관은 이 사람의 뭐 이런 걸 승진이라든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잖아. 대법원장이잖아. 그러면 이게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없어서 나는 이 절차를 거치나 마나, 나는 질 게 뻔하니까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그래서 보충성의 뭐 예외 사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법원은 뭐라 그랬어? 다시 대법원장 인사처분이 뭐 행정소송 재판을 담당할 법관에 대한 인사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있어서 소총이나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한 것이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총심사위원회 행정소송 재판을 담당할 법관에 대한 인사권자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인사처분과 동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관의 독립, 인적 독립, 물적 독립, 신분상 독립, 이렇기 때문에
비록 대법원장이 인사권이긴 나에 대한 인사권자이긴 하지만 법관의 독립 이런 것 때문에 그 대법원장이 행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수 있다. 그래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다음에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대법원의 단신 재판에 의하도록 한 구 법관징계법 27조가 헌법상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자, 요게 241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241페이지에) 그 위에 판례 241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 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조항. 여기서 제가 사실심, 법률심 얘기하면서 대법원은 법률심 판단만 하기 때문에 사실 확정과 법률 해석 적용에 법관의 최소한 한 번은 받을, 그게 재판 청구권의 본질인데 그걸 사실 확정의 기회가 없다라는. 그래서 보시면 밑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나 법무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은 비록 일부러 법관이 참여한다 이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래서 아래 밑줄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 및 법률 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 그러면서 그때 왜 그러냐? 특히 사실 확정을 받을 수가, 왜냐? 대법원이 법률심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479페이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대법원의 단신 재판에 의하도록 한 구 법관징계법 27조가 헌법상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똑같은 구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합헌이라고 했어요. 왜? 보세요. 요건 이제 결정 이유에서 나온 문구예요. 한번 보세요.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법률심인 상고심으로서 사실 확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다른 재판과는 달리, 요게 앞에서 본 거예요. 241페이지에서 본 다른 재판과 달리 심리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이 사실 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의 기회가 박탈되고 볼 수 없다. 요 재판이 특이한 경우였어요. 다시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대법원의 단신 재판에 의하도록 한 구 법관징계법 27조 헌법상 재판 청구를 침해하는 여부와 관련돼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27조 1항의 재판 청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을 침해 X.